예.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게 간접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교육에. 예.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간접이 되는 것이 개입은 개입 아니겠어요? 해석하기 시작. 그래서 실전에서 나오면 답을 지문을 확실하게 줄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제가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게 포괄적으로 보면 나중에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어쨌든 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있고 간접 개입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점의 차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는 만약에 이제 토지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 그러면 이건 간접 개입이거든요. 공영개발 토지 비축 그러면 직접 개입이잖아요. 근데 등에 대한 뭐를 해주면요. 금융상의 지원을 해주면 이것도 간접 개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쓸 때 이제 잘 써줘야 되고, 예, 문맥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이제 신경을 좀 써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문이 구성이 쭉 가다가 지문이 이렇게 잘리잖아요. 토지 개발 및 이쪽에 이용에 관한 이러면서 지문이 뒤로 이어지면은 성격이 급하신 분은 이것만 보고 그냥 직접 개입이 또 찍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뒤에 문장을 안 보고. 그러니까는 문장에 대한 표현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이신청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기출 보시게 되면 문장의 표현을 확실하게 줍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애매모호한 수준으로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릴 때 아마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가면요.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옳은 거는 답이 2번이고요. 예,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사용해서 10년 후에 주택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주택을 매매해서요. 차익이 1억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1억을 갖다가 정기 예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자율은 몇 프로냐면 뭐 한 5%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5년 후에 1억이 얼마가 될까? 이자율이 몇 프로일 때? 5%씩. 연리가 5% 줬다 이거죠. 이럴 때 쓸 때는 일시불 쓰는 개념입니다. 금액이 한 번만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연봉이 인상이 돼서 이게 5년 계약인데 1,00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이거를 나는 쓰지를 않고 5년 동안 얼마씩이요? 이렇게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이걸 가지고 정기 적금 몇 년짜리요? 5년짜리에 불입했다고 가정할 때 이 돈의 5년 후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 이거 구할 때는 못 쓰겠어요. 지금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나가죠. 그렇잖아요. 그럼 연금 쓰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현금이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연금이라고 그런다고요. 연금. 그러니까 이 돈들에 대한 5년 후에 이 가치의 합계가 뭐냐. 이거 쓸 때는 연금의 내가 계수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돈들에 뭐를 구할 수 있겠어요? 총액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5년 후에, 그죠?
내가 5천만 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연금에 뭐 얘기하냐면 미래 가치라고요. 총액이니까. 이 돈을 5년 후에 만들기 위해서는 매기간 얼마씩 내가 적립을 해야 될까? 이거를 구할 때 쓰는 거는 뭐겠어요? 그게 감채인 계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역수란 얘기죠. 둘이 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연금의 내가 계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개수 앞에 있는 연금의 내가를 구하는 거죠. 연금의 내가라는 건 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그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내가 계수를 쓸 때 우리에게 뭐는 주냐면 이거는 줘요. 뭐를? 연금을. 매년 얼마씩? 1,000만 원씩. 그래서 이 연금에다가 이 개수를 곱하면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총액 구하는 개념이죠. 근데 감채인 계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개수 앞에 있는 감채기금 있죠. 감채기금이라는 게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는 주겠어요? 이런 식으로 연금의 미래 가치를 준다고요. 여기다가 이 감채인 계수를 곱하면은 매기간 우리가 적립해야 될 뭐를? 연금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분수식을 보게 되면 분모하고 분자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역수라는 거예요. 둘이 서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왜 적금에 불입해본 경험이 있으잖아요. 그죠? 뭐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5년 만기 5천만 원짜리 적금에 내가 불입할 때, 가입할 때, 그러면 매년 나는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될까? 그거 구할 때 쓰는 게 감채인 계수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조금 정리하시면 되겠죠. 거기 이제 비슷한 예로 나온 게요. 13번에 3번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정년 퇴직자가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퇴직금이 있죠. 퇴직 시 일시불로 지불받게 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쓴다면 틀리죠. 이거는 반대로 뭐 써야 돼요? 연금의 현가 계수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1번에 주택구입을 위한 원리금 균등분할 사업 방식으로 주택구입 자금을 차입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 감채인 계수를 쓴다면 틀리죠. 그때는 저당상수 써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역수예요. 저당상수하고 뭐하고? 연금의 현가 계수하고. 그죠? 저당상수 뭐 구할 때 써요? 저당상수는요. 융자 받았을 때 갚아 나갈 원리금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걔는 현재 1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요. 이걸 받았을 때 10년의 기간 내 이거 갚기 위해서 매 기간 나는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될까? 이 원리금 구하는 개념이 저당상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원금을 나눈 뭐 할부금이 있죠. 이거 구할 때 쓰는 개념이고, 만약에 연금의 현가 계수의 논리는 뭐냐면요. 현재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10년 동안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 원 정도의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나는 얼마를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 총액이 있죠. 이 돈들의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게 바로 뭐겠어요? 그게 연금의 현가계수라고.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는 이거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뭐를? 융자금을. 얘는 그 융자금을 나눈 뭐를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원리금을.
그런 내용이라고요. 내가 이제 융자를 받고 싶은데 융자를 받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매년 1,000만 원씩 나는 상환할 능력이 있어요. 그럼 10년 동안 내가 매년 1,000만 원씩 상환하는 규모를 가지고 융자를 받으면 지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총액을 계산할 때 쓰는 게 연금의 현가계수 개념이에요. 근데 저당상수는 반대잖아요. 융자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기간 안에 이걸 갚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씩 내가 갚아야 될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총액 있죠. 융자금을 쪼갠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게 저당상수라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 역수라는 거죠. 역수. 그죠? 뭐 5번, 13번을 혹시 틀렸더라도 5번을 가지는 않았겠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니까요. 그죠? 자, 지난번 1회차 문제도 그렇고요. 오늘 다시 또 별도로 2차 거기에서도 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또 보고 또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안 되는 거는 물어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가시면 부동산 투자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은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투자자는 위험을 분산시키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분산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할 때요. 투자자는 아마 뭐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뭐냐면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수익률이 가장 낮은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국채라든가 정기 예금 등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주식이라든가 또는 채권에 비해서는 얘네가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뭐는 적어요? 위험은 적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제로금 시대 같으면 여기다 투자해봐야 큰 이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위험 어쨌든 회피적인 위험 깊이적인 투자자들은 하나라도 뭐가 작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작은 투자를 선택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5번에 보면 전통적인 자산 3분법 있죠. 이것도 그냥 포트폴리오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단 얘가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닌 거죠.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투자는 항상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건 뭐냐면요. 인플레에 대한 방어적인 수단을 얘기를 하죠. 그죠? 해지가 방어니까. 자, 부동산은요. 무슨 자산이냐면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럼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환물 심리가 대두한다고 그러죠.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자산을 무슨 자산으로?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심리가 커지게 되는 것은 얘가 실물 자산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얘가. 근데 인플레에 대한 방어적인 능력을 할 수 있는 건요. 예상 인플레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물 심리가 커지면서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수요가 몰린다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히려 상승 또는 현상 유지 최소한 뭐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 부동산도 예상치 못한 인플레는 얘도 대응 수단은 없어요. 옛날에 IMF 빵 이렇게 터지듯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플레만 이런 방어적인 능력이 있지 예상치 못한 인플레는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4번 지문이 이제 틀린 걸로 나왔으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냥 주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정도를 쓰려고 그러면요. 대신 조건에다가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뭐 이렇게 줘야 돼요. 조건이.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항상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게 되면요. 위험과 수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자, 위험이란 실현된 결과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말하고요. 표준 편차나 분산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죠. 기억하시나요?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 또는 뭐로 측정한다고요? 표준 편차로. 그렇죠? 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말하고요. 요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다면 투자안을 채택을 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요 표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요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을 때, 그죠? 투자를 채택해요, 기각해요? 채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문의 표현으로 꾸준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은 해두셔야 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커질 수 있는데 항상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배우셨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인데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변의 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우수한 투자이다니까 틀린 거겠죠. 변의 계수라는 거는 추가 소득에 대한 추가 위험의 크기를 측정한 거죠. 그죠? 변의 계수라는 것은요. 이게 수익률 단위당, 그죠? 위험의 크기를 측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이라는 게 이게 분세음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수익률 분의 뭐 위험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변이계수의 측정은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로 공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죠?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크기를 측정한 게 변이계수라고요. 근데 이 당이라는 게 분세음이라고요. 우리가 분수식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익률 분의 뭐라는 얘기예요? 표준 편차.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변이계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수익도 크지만 뭐도 큰 자산이에요. 위험도 큰 자산이죠.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수익이 비슷하면 뭐가 작은 걸 선택하겠어요?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클수록 거기 보면은 우수한 투자이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그때 측정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A, B가 주어져 있으면 수익률이 8% 같은데 A가 표준 편차가 2%니까 수익이 같으면 표준 편차가 작은 A를 선택하겠죠. 근데 만약에 C하고 D가 있었을 때요. 얘가 만약에 12%고요. 얘가 7%, 얘가 14%고 얘가 7%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표준 편차가 같잖아요. 같으면 뭐가 크네?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할 수 있겠죠.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하면. 그런데 A하고 D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부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를 대입하는 거예요? 변이계수를 대입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대입하면 A하고 B가 있잖아요. A는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편차가 2%잖아요. 그럼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0. 얼마가 나와요? 2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B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14고 얘가 얼마예요? 7이잖아요.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0.5 나오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뭐도 크고 수익도 크고 뭐도 큰 자산이에요. 위험도 큰 자산이죠. 그럼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뭐가 작은 애를 선택하겠어요?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변이 개수가 크면 클수록 수익도 크지만 모두 큰 자산이에요. 위험도 큰 자산이라는 얘기죠. 이거 우리가 수업할 때 다 해본 겁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변이 개수는 그 값이 클수록 우수한 투자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16번이나 17번이나 18번이나 푸실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18번 같은 경우는 틀리기도 힘들죠. 18번은 답이 1번이겠죠.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무슨 위험과 무슨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구성이 이제 총 위험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는 제거할 수가 없죠. 뭐만 줄일 수 있어요? 얘만. 그래서 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총위험도. 기억하시죠? 예. 근데 1번 지문에 보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무슨 위험을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 효과를 측정할 때 우리가 상관계수를 활용을 했죠. 상관계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죠. 그렇죠? 이게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1이라는 거는. 1이라는 얘기는. 이게 상관계수가 이게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데 1이라는 건요.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다고요. 그러니까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얘가 위험 분산 효과가 최소가 되는 거죠. 대신에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위험 분산 효과가 뭐가 돼요? 최대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1만 아니면 그래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1이라는 얘기는 100% 똑같으니까 1만 아니라고 그러면 99%는 같아도 1%는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의미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에 보면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 분산 투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번 지문에 가면 두 투자 안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 때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죠? 다른 이제 금융상품과의 상관계수가 주어져 있다고 얘기죠. 주식이 있고 뭐가 있을 때, 채권이 있을 때. 이렇게 이 부동산과 이 금융상품과의 상관계수의 수치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주식과 채권 중에 뭐하고 결합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아니 채권이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상관계수가 작잖아요. 작을 때가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얘는 1에 가깝고 얘는 마이너스 1 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칠판에서 해봤잖아요. 할 때. 아니 왜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이유가 뭐죠? 저기 실전에 가시면요. 지문을 정확하게 줘요. 정확하게. 애매모하게 주는 거 없어요. 정확하게 맞고 틀리기를 확실하게 준다고요. 그러니까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찍으면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찍으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계산 문제의 배열도요. 기본적인 거는 1분 안에 풀게끔 배열을 해놓는 거예요. 한두 문제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들어온 애들 말고는 그거를 맞춰서 배열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풀면 다 풀리게끔. 그죠? 요건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요건만. 뭐 하여간 뭐. 네.
이따 저기 푸는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는 이제 한번 부연적으로 간단하게. 자, 일단 그 19번에 가시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균형의 결정 및 균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자, 거기 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그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주택 매수자의 수라든가 대체재의 가격, 보완재의 가격, 시장 변동이나 정부 정책에 의한 기대 심리 등은 주택 수요의 결정 요인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주택 수요의 변화 요인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주택 가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이 모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부동산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이거를 얘기를 했겠죠. 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요. 비례.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러면 지금 움직임이 서로 반대죠. 움직임이 서로 반대면 뭐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가격은 아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는 그냥 수요 보고 판단하시라고 그랬죠. 얘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뭐 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죠. 그죠?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는데 양은 모르죠.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만 알지. 어느 게 더 많이 증가했다 감소했다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는데 균형량은 그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의 3번 지문은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예, 부동산 거래량은 알 수 없지만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4번 지문에 보면요. 공급량이 증가됨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수요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증대시키면서 임대료도 뭐 한다? 상승시킨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요.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지문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요. 세후 현금 수지 구하라고 해놨는데요. 여기서부터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요. 순운용소득을 얼마를 줬냐면 1억 2천을 줬죠. 거기 보시면은 부채 서비스액이요. 연간 융자 원리금이 6천만 원을 준 거죠. 그러면은 세전이 얼마 나오냐면 6천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면 되죠. 영업소득세에서는 여기는 뭐 대체 충당금이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죠. 하면은 과세소득이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은 영업소득세가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순영업소득을 얼마를 줬냐면 1억 2천 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융자 이자가 5천이라고 준 거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면 2,500. 그죠? 그러면 1억 2천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7,500을 빼는 거죠. 그죠? 그럼 7,500을 빼면은 남는 게 얼마겠어요? 4,500 나오겠죠. 여기에 대한 세율이 얼마예요? 30%죠. 이거 4,500에 30%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계산하시면 1000?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영업소득세. 그러면은 4,650 나오겠죠. 4번에. 이게 세우겠죠. 세우. 실전에서 이런 배열로 한번 출제를 했던 선례가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는데 그것도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한때 세우현금 수지를 한 두세 문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많이 걸린다고 보고 시간이.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계산 문제는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도 바로 덤비시면 곤란해요. 그죠? 풀릴 것 같아도 풀리지 않는다고요. 풀릴 것 같아도. 그 다음에 그 20번이야 뭐 계산이니까. 근데 21번은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거죠. 21번을 틀리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인기법 순수 내연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1, 2, 3, 4가 순수 내현이잖아요. 5번이 순소득 승수잖아요. 승수법은 어림셈법이잖아요. 어림셈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죠. 답이 5번이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수년가를 계산할 때요. 수년가는 어떻게 돼요? 수연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현가가 안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수연가를 표시할 때 현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금년에 현금 지출 있죠. 그래서 A 있고 B 있고 C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D가 있을 때 A는 금년에 현금 지출이 얼마예요? 4,500. B는 5,000. 얘는 3,800. 그 다음에 얘는 2,000. 근데 이거 4개 계산하라고 주진 않을 거예요. 출제자들이. 만약에 계산을 유도하게 되면요. 암산으로 2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하나만 계산해서 답시 도출되도록 배열을 해줄 거예요. 네?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D까지 다 풀어야 돼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유입이 이거죠. A를 보게 되면 내년에 현금 유입이 얼마예요? 5천이잖아요. 근데 할인율을 몇 프로 줬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1 플러스 0.1로 할인해야 돼요. 1.1로. 그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4,545만 원 이렇게 쭉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4,545에서 4,500 빼면은 남는 게 얼마예요?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A는 들어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있죠.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풀어봐야 돼요? 그렇죠. C를 풀어봐야 되죠. B는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C를 풀어봐서 C가 크면은 유입의 현가가 크면 AC가 답이고 걔가 작게 나오면은 AD가 답인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보는 거예요. C를. C를 갔더니 얼마 나오는 거예요? 4,150이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할인율 역시 10% 대입하면은 1.1이죠. 얘 계산하면은 3,772만 원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 8이죠. 그럼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C는 채택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A하고 D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요. A, B, C, D 4개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얘를 하나 계산을 한 다음에 그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죠. 여기서 딱 봤더니 A가 들어간 애는 1번하고 2번 지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번이 들어가야 돼. A가 들어가야 되니까 A가 들어가는 건 1번하고 2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둘의 차이가 C 아니면 D란 얘기잖아요. 그럼 B는 계산할 필요가 없고 뭐부터 계산해 봐서 C를 계산해 봐서 얘가 0보다 큰 결과가 나오면 AC가 답이고 얘가 0보다 작은 결과가 나오면 이걸 계산 안 해보더라도 A하고 D가 답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4개를 다 계산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을 봤을 때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3,600만 원을 연이자율 5%,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둘째 회에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원금부터. 빌린 돈이 얼마예요? 3,600만 원인데, 그죠? 10년간 매월 상환 조건이니까 이게 120이죠. 그죠? 그럼 원금이 얼마 나오냐면 30만 원 나와요. 30만 원. 그죠? 근데 2회차를 우리가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0만 원은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잔액이 얼마겠어요? 3,570만 원이죠. 그죠? 이 곱하기 0.005 이렇게 곱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그게 힘드시면은 거기 이자 조건이 몇 프로냐면 5%잖아요. 얘를 곱하시게 되면 금액이 178만 5천 원 나와요. 이거를 12로 나누게 되면요.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 14만 8,750원 나와요. 월 이자가. 그러면은 원금 얼마 구했어요? 3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합하게 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44만 8,750원 나온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박종광 맞았나 보지? 바로 이 저녁에 자랑하네. 맞았다고. 최천이 맞았나? 이거? 계산해봤어? 김천이 맞았어? 안 맞았어? 그러니까 요령을 자꾸 이제 해보시면 들어요. 해보시면 되는데 계산이 안 된다고 해서 뭐 점수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거는 풀어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간단해 보이더라도 순서대로 푸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 몰아서 푸시는 게 낫다라는 거. 그 다음에 24번에 가시면요.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이 저당 대출 방식은 숙지는 잘 해두셔야 되고요. 틀리시면 곤란하다는 거.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거. 그죠? 틀린 것 하게 되면은요. 답이 3번이죠. 우리가 그림에서도 한번 확인해 봤었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요. 차입자의 소득은 증가한다고 그랬을 때 대출 초기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크기 있죠. 뭐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얘가 제일 크죠. 원금 균등이. 그 다음에 뭐가? 원리금 균등이. 그 다음에 뭐가? 체증시기.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상환액은 어느 게 제일 큰 거예요? 원금 균등이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점증이라는 얘기, 체증. 초기 상환액의 크기는. 이 그림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 기초해서 지문으로 발췌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번에는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2번 지문에 나온 건 뭐냐면요. 고정금리 대출의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저당의 경우에 이자 지급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고정이자율이잖아요. 근데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니까 대출 기간 동안에는 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그러니까 이자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은 대출 기간 내내 이자만 납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고정금리라고요. 그 만기 때까지 이자의 크기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자, 25번에 가면요. 지대 및 지가 이론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틀린 것 하게 되면 답이 4번이죠. 위치 지대론에 따르면 수송비 절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위치 지대에서도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치 지대로 의하면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는 건 맞죠. 근데 지대가 없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한계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지대의 위치 지대에서 보면요.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뭐를 뺀 게 지대예요. 수송비를. 근데 얘네는 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죠. 그러면 지대는 어디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송비의 크기에서. 그러면 얘는 단위 거리당 수송비에다가요. 단위 거리를 곱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생산물 가격이 200만 원이고요. 생산비가 50만 원이라고 한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나머지가 남는 게 얼마겠어요? 100만 원이겠죠. 근데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얼마냐면 10만 원이고요. 단위 거리가 몇 킬로라면 10킬로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으로부터 몇 킬로 지점에서는 10km 지점 이상에서는 지대가 성립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생산물 가게에서 생산비 공제해서 남는 게 얼마예요? 100만 원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10km 지점에 위치한 토지를 벗어나게 되면 지대가 성립할 수가 없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한계지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면 수송비 지불로 인해서 더 이상은 뭐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지대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지대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는 계셔야 되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있죠. 네? 한계지에서는 차액지대는 성립을 해야 하네요. 절대지대는요. 그러면 한계지 바깥 있죠. 차액지대는 성립해야 하네요. 절대지대는요. 이 한계지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차액지대는 성립해야 하네요. 절대지대는. 절대지대는 다 하는 거예요. 절대잖아요. 절대. 응? 절대지대는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을 한다고요. 근데 차액지대는 어디 안에서만 한계지 안에서만 성립한다고요. 한계지 및 한계지 바깥에서는 무슨 지대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차액지대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여기는 뭐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거기 보시게 되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구조종 부동산 투자회사는 합병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번에 가면은 주총의 특별 결의가 있을 때는 자기자본의 10배 범위까지 차익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7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기업구조종 부동산 투자회사는 3호가 가능하죠.
그리고 5번에 가면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할 때는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공모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공모를. 그 얘기죠. 26번에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가게 되면요.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레이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이제 짝진 걸 물어본 거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해서요. 개발 사업의 부도가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행사하고 시공사의 부도 등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시행사가 부도가 났을 때 시공사가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갖다가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거죠. 누구에게? 시공사에게. 그래서 니은에 대한 표현도 완전하진 않는데요.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나중에 인출되도록 한다라는 것 있죠. 예, 그건 뭐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시행사만 보고는 돈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은행에서는. 얘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누구를 끼고 들어와야 돼요. 건설사를 끼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급보증을 서야 돼요, 연대보증을. 그래야지만 금융기관에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준다고요. 근데 얘네가 또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얘네가 혹시 만약에 얘네가 부도나더라도 네가 책임지고 완공을 해주든가, 만약에 얘네가 부도나와서 피해 규모가 크게 되면 네가 사업권이나 시공권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대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미음에 보게 되면 법적인 채무자가 프로젝트 회사가 되게 해서 사업주의 부해금융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이건 대출자가 원리금 회수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답을 3번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얘기죠. 여기 일부는 저 기출에서 나온 거예요. 기출 지문에서 거기 니은이라든가 그 다음에 디귿이라든가 리을 같은 세 가지 지문은 기출에서 지문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프레이트 금융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신 거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28번부터 나머지 마무리 하시죠.